자, 우리 진도 좀 나갈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산 지형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하다가 마쳤는데, 우리가 주상절리 8차례죠. 주상절리. 자, 우리 주상절리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전리의 일종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은 전리라는 말 대신에 주상전리라는 말이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리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암석에 있는 틈, 암석이 깨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모양이 모양상자예요. 그 모양이 무엇을 닮았냐면 기둥을 닮았기 때문에 주상절리라 그러는 거예요. 기둥 주자예요. 자, 우리 기둥이 뭔지는 다 알죠? 자, 그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논 바닥이나 강 바닥이 이제 비가 안 와가지고 가물면 이제 말라가지고 더 비가 안 오면 갈라지죠. 자, 논 바닥이 갈라지면 어떤 모양으로 갈라져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자, 표현이 조금 어렵지만 거북이 등껍질 모양으로 갈라지죠. 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가뭄이 들면 땅에 갈라지는데, 왜냐면 그것도 물이 없어지면 점점 수축하거든요. 그 위에서 보면 마치 지금 여기 선생님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금이 가요. 왜냐면 육각형이 모든 도형 가운데 빈 공간이 없이 원에 가장 가까우면서 채울 수 있는 도형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육각형으로 이렇게 금이 나요. 근데 이제 더 건조해지게 되면은 이 금이 지하 깊숙하게 계속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용암이 식을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자,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물을 만나서 급격하게 식게 되면은 표면이 먼저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갈라진 다음에 이 내부도 식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갈라졌으니까 그 틈이, 그 전리가 지하로 쭉 이어지더란 말이죠. 그럼 그 틈이 어떤 모양으로 생기게 되냐면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하나를 놓고 보면 바위가 기둥 모양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형성된 전리를 주상전리라고 불러요. 주상전리, 기둥 모양의 전리더라. 그러니까 용암이 냉각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주상전리가 지형도 아니면 실제 지형을 가서 보면은 어떤 형태로 드러나게 되냐면은 보통은 절벽 형태로 드러나게 돼요. 자, 보세요. 자, 이런 주상절리가 바닷가에 있어요. 그럼 파도가 와가지고 얘를 때리겠죠.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무너져 내리게 돼요. 아마 본 사람 있을 거예요. 제주도 가서 보면은 주상절리라고 구경하러 갔는데 바닷가에 마치 연필을 세우는 것처럼 육각형 모양의 이런 돌들이 있는 거 혹시 본 사람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주상절리예요. 자, 그래서 이런 주상절리는 화산 지형에서 보면은 해안가에 있을 수도 있고요. 바닷가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얘가 하천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천이 흐르면서 아래쪽으로 깎아 내려가는데 거기가 주상절리로 되어 있다면 하천 양 옆이 이제 이런 식으로 무너져 내리겠죠. 하천 옆에도 주상절리가 있을 수 있더라. 자, 지형도를 보면은 해안가에 있는 주상절리는 이렇게 해안선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그 암석 해안 절벽 기호 앞에서 배운 적 있죠? 이게 지금 해안 절벽 기호잖아. 제주도에 이런 기호가 있으면 주상절리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천 옆에도 절벽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기호 모양이 조금 달라요. 자, 구별해 줄게요. 자,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하천 옆에 있는 절벽은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하천 옆을 따라서 절벽이다.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조그마한 다리를 그려주시면 돼요. 자, 얘가 절벽 기호예요. 육지에 있는 절벽, 얘는 바닷가에 있는 절벽. 둘 다 절벽 기호예요. 자, 조심해야 될 거.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으로 다리가 뻗어 있는 거, 얘는 뭐였죠? 인공제방이었죠. 그러니까 인공제방하고 절벽하고는 기호 모양이 달라요.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주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까지 제주도에 대한 설명 끝이라고요. 응? 이시렵다고.
자, 필기한 사람은 83페이지 지형도 한번 봐볼게요. 83페이지. 자, 여기가 제주도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지형도 모습인데요. 자, 밑에 바다가 있으니까 지금 얘가 해안가예요. 해안가. 지금 육지를 봤더니 전체적으로 경사가 급해요, 완만해요. 그러니까 등호는 간격이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완만한데 여기 농사 짓는 걸 봤더니 논농사예요, 반농사예요? 반농사죠. 얘가 만약에 동해안이나 황해안이라 그런다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바닷가라 그런다면 평평한 지역에서 대부분 논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식이 쌀이니까. 근데 전부 밭이죠. 네. 제주도야 제주도. 제주도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전리가 많기 때문에 지표수가 부족해서 밭농사를 짓는다. 제주도예요. 자, 그래서 여기 밭농사를 짓고 있는 여기 경사가 완만한 지역의 기반함은 현무암. 그 다음에 여기 B를 봤더니 여기가 경사가 되게 촘촘한, 그러니까 등고선이 촘촘하니까 경사가 급한 봉우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제주도에 있는 기생화산은 일반적인 산하고 달리 관악산이나 우면산 그런 산과 달리 봉우리 혼자 덜렁 있어요. 산 줄기라는 게 없잖아. 마치 여드름이 솟듯이 얘가 혼자 솟았으니까 여드름 치고 좀 크죠? 이 산의 높이가 395m인데 아무튼 자, 그래서 산 줄기가 없이 완만한 지표면에 혼자 풀로 솟아있거나 기생화산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럼 여기 B를 이루는 기반함은 현무암이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B는 종상화산이다.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C 부분을 봤더니 바닷가를 따라서 쭉 지금 해안 절벽 기후가 있죠. 주상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상절리. 지금 여기 제주도니까 바닷가의 절벽이 주상절리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제주도라고 해서 다 주상절리는 아니지만 어차피 이거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그냥 주상절리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 볼게요. A를 봤더니 하천이 지금 바다로 당연히 흘러가고 있는데 하천 옆에 봤더니 지금 이런 식의 기호가 하천 양 옆으로 있죠. 여기 생략할게요. 그래서 얘는 지금 하천 옆에가 절벽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기호는 지금 이것도 역시 주상절리를 나타낸 거죠. 자, 그러면 이 A 하천은 평소에는 말라있는 건천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평소에는 말라있는 건천 앞에서 설명했잖아. 자, 참고 하나만 설명할게요. 자, 주상절리가 아니더라도 하천에서 이런 절벽 기후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인 육지에서도 꼭 현무암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여기 이 주변이라 하더라도 하천이 이렇게 흐른다 그런다면 이쪽이 공경면이죠. 그러니까 얘가 자꾸 이쪽을 깎아 나가면서 이쪽은 급경사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도 너무 경사가 급하면 이쪽에 이렇게 절벽 기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주상절리는 보호면이건 공경면이건 양쪽에 이렇게 절벽 기호가 있으면 주상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쪽에만, 공경면 쪽에만 이렇게 절벽 기호가 있다. 그럼 일반적인 하천에서도 얼마든지 절벽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천 양쪽에 있으면 주상절리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83페이지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83페이지 아래에 있는 문제. 나야, 나 먹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 좀 풀어보면 안 돼? 답 몇 번이에요? 답 4번이죠? 4번이죠? 네, 4번이에요. 4번 맞아? 네, 맞아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해안된다. 화산 지형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자, 제주도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백두산을 볼게요. 백두산. 자, 백두산도 간단하게 일단 그림을 그리고 설명할게요. 백두산은 한라산과 비슷해요.
밑에는 이렇게 경사가 완만한 부분이 있고요. 물론 한라산보다 규모는 엄청나게 더 커요. 그 다음에 정상 부분은 경사가 되게 급하고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바로 천지가 있어요. 그래서 백두산도 아랫부분은 순상화산, 위에 부분은 종상화산이더라. 일단 기본적인 정보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천지는 칼데라다, 화구다. 규모가 굉장히 크니까 얘는 칼데라예요. 칼데라. 그런데 칼데라 안에 물이 있으니까 칼데라 호가 되겠죠. 딱 거의 이 정도만 물어봐요. 자, 조심해야 될 거,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지만 실제로 수능에서 천지는 물론 천지라고 직접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지도에서 백두산을 표시하고 백두산 어딘지 알잖아요. 여기에 있는 호수는 화구호다. 맞냐 틀리냐 그런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칼데라랑 화구랑은 꼭 구별을 하셔야 돼요. 얘는 칼데라예요. 자, 그래서 백두산은 화산 지형에 대한 정보는 이 정도면 끝나고요. 추가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자, 백두산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북쪽 끝에 있죠. 제일 북쪽은 아니지만. 그다음 해발고도가 굉장히 높죠. 자, 백두산의 높이 몇 미터? 우리 이번에 중간고사 때 백두산의 해발고도 나왔었는데. 자, 백두산의 해발고도는 2,744m. 외우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산이니까 대략 2,000m가 훨씬 넘는구나. 그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럼 2,744m다 보니까 위도도 높고. 그래서 이 백두산에는 빙기 때 뭐가 있었냐면 빙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재밌게도 백두산 올라가다 보면 빙하가 만들어 놓은 지형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딱 예를 들자면 일반적인 하천, 물이 만들어 놓은 계곡은 단면도가 알파벳 뭐랑 닮았다? 일반적인 물, 하천이 만들어 놓은 골짜기 계곡은 단면도가 V. 우리 일반적인 계곡. 근데 빙하가 만들어 놓은 계곡은 U자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에 있는 물이 빠져나오는 그 곳을 달문이라 그러는데 여기를 비롯해가지고 사방으로 지금 이제 골짜기가 뻗어 있을 거란 말이 백두산에 가서 보면은 그 골짜기가 바로 U자형 골짜기예요. 그런 식으로 빙하의 영향을 받은 지형들이 백두산을 비롯해가지고 북한에 있는 높은 산들 있죠. 그 꼭대기 근처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물론 이걸 물어보진 않겠지만 나중에 백두산 갈 때 보면 실제로 U자형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올라가거든요. 그 곳을 올라갈 때 지나갈 때 나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렇다고 백두산 안 가진 말고 나중에 여기 기회가 되면 가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울릉도 정리할게요. 울릉도. 자, 울릉도도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라 그런다면 울릉도는 바닷가 지역이 거의 절벽으로 돼 있어요. 절벽에 가까운 급경사. 그 다음에 한쪽에 꽤 커다란 이렇게 분화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당연히 이렇게 급경사예요. 이게 울릉도의 좀 과장해서 그린 전체 모습이에요. 자, 그럼 정리할게요. 자, 울릉도는 순상화산이다, 종상화산이다. 당연히 얘는 종상화산이다. 얘는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면 다른 함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른 함석, 조면암질 용암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조면암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울릉도를 봤더니 자, 여기 커다란 분화구가 있는데 자, 울릉도에 호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죠? 얘는 지금 분화구인데 안에 물이 없는 거예요. 거대한 분지죠. 화구예요, 칼데라예요? 화구야, 칼데라야? 칼데라. 선생님이 계속 거대하다는 표현을 했잖아. 굉장히 커다라니까 얘가 칼데라예요. 또 울릉도에는 칼데라 분지가 있어요. 분지. 이 분지의 이름은 자, 이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나리 분지라고 해요. 분지 이름이 나리야, 나리. 우리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칼데라 분지 안에 봤더니 조그마한 이렇게 봉우리가 하나 더 있다 그랬죠. 화산이 폭발한 다음에 나중에 한 번 더 폭발했으니까 이런 형태를 이중화산이라 그래요. 이중화산. 자, 이런 말이 나오진 않지만 용어니까 좀 정리 좀 해줄게요. 자, 이중화산인데 안에 있는 이 봉우리 있죠. 이 봉우리는 중앙에 있다 그래서 중앙화구. 화구.
분화구에 있는 언덕, 중앙, 하구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용어는 그냥 써놓기만 하고 지우셔도 돼요. 다시. 그냥 이런 용어가 있다. 그렇게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화구를 둘러싸고 있는, 중앙 화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산지 있죠. 워낙 분화구가 커다랗다 보니까, 칼자라가 커다랗다 보니까 산이 둘러싸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외륜산이라고 그래요. 외륜산. 자, 이 외는 바깥 외자고요. 이 륜이 바퀴륜자예요. 우리가 사륜구동, 이륜구동 그런 말 쓰잖아. 부동사 표현할 때. 그래, 륜은 바퀴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화산은 외륜산과 중앙하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앙하구의 이름이 앞에서 한번 적었던 알봉이죠. 알봉. 이름이 귀엽잖아.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게 기억력이 조금 이상하게 발달한 애들은 칼데라 분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나리 분지만 기억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앙하구 이건 기억하지 말라 그랬다고 이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알봉만 기억해요. 그럼 두 가지 문제를 냈더니 뭐 울릉도 어쩌고 막 나오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기억 안 하고 나리 분지를 쓰거나 알봉을 쓰거나 틀려요. 중요한 용어는 이게 중요한 용어예요.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적진 않겠지만 자, 울릉도에 주상절리가 있다 없다?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주상절리가 현무암에 주로 발달하지만 체육 다음은 언제나 피곤하죠. 발달하지만 분출함은 얼마든지 다 주상절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제주도만큼 흔하지 않지만 울릉도에도 분명히 주상절리가 있어요. 단어만 적을게요. 울릉도에 가면 뭐라고 부르는 바위가 있냐면 국수바위라고 부르는 물론 이건 예칭이에요. 예칭. 원래 이름은 비파산인데 울릉도 사람들은 이걸 국수바위라고 부른대요. 바위 모양을 봤더니 겉에 국수처럼 면발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주상절리예요. 자, 다음에 또 적겠지만 독도에는 주상절리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물론 우리가 독도를 뭐 이렇게 쉽게 가볼 수는 없지만 독도에도 분명히 주상절리가 있으니까 화산 지형에는 전부 다 주상절리가 있다. 알아두셔야 돼요. 현무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질 때는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독도는 짧게만 할게요. 자, 독도는 경사가 급하다 완만하다. 이거 뭐 여러분 사진 많이 봤을 거니까 종상화산이죠. 종상화산. 그 다음에 독도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있죠. 위도가 중요해요? 경도가 중요해요? 경도가 중요하죠. 자, 독도의 경도 몇 도? 131도. 131도 52분 물론 동경이고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독도에 대해서 제시를 할 때는 어떤 자료, 어떤 형태로 제시하더라도 무조건 이 숫자가 들어가요. 이것만 보면 그냥 무조건 독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동쪽이니까 이건 외우세요. 헷갈리지 말고 그냥 무조건 외우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네. 여기까지 정리.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질문 있어요? 혜야. 대답하라고 부르는 건데. 하은아. 아니 좀 책상에서 좀 팔 좀 떼면 안 돼? 야, 이게 아무리 베개로서 적당한 두께로서니 팔 위에다 이걸 얹혀놓고 이러고 자고 있어? 네. 해볼래.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철원에 있는 용암대기까지 정리하고
일단 한점 마칠게요. 자, 일단 철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잖아요. 핵심 단어 두 가지만 적을게요. 철원하면 뭐 생각해야 되냐면요. 열합, 분출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열합, 분출. 얘가 구멍이 아니라 지질 구조선, 갈라진 틈을 뚫고서 용암이 나왔더라. 그래서 이 용암은 유동성이 큰 용암이기 때문에 워낙 넓게 퍼져가지고 너무 잘 흐르니까 얘가 산이 아니라 그냥 평평한 땅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가면 산이 있는 게 아니라 용암이 만들어 놓은 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용암 대지가 있더라. 이게 철원에 대해서 나오는 출제 포인트가 돼요. 자, 이제 철원도 간단하게 그리면서 설명할게요. 이 철원은 제주도나 백두산이나 울릉도랑 달리 원래 그냥 일반적인 육지였잖아요. 거기서 용암이 분출을 한 거예요. 제주도 가면 전부 다 대부분 현무암이지만 철원에 가면 현무암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다른 암석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원래 암석들이 산도 있을 것이고 뭐 낮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물이 흐르는 이런 계곡도 있을 것이고 뭐 또 산도 있을 것이고 여기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용암이 분출을 한 거예요. 자, 실제로 산 중턱 부분에서 이렇게 지질구순이 나 있는데 여기서 현무암이 지금 이런 식으로 분출을 했다 그래요. 굉장히 잘 흐르는 현무암.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이 용암이 너무 잘 흐르니까 철원 지역에서 낮은 곳을 이렇게 다 평평하게 메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용암 분출은 끝. 다시. 자, 제주도는 원래 바다였고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한라산이 만들어진 거죠. 전체가 화산 지형이에요. 근데 철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위치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일반적인 산도 있고 여기 주변처럼 여기 강원도처럼 뭐 약간 평평한 데도 있고 뭐 계곡도 있고 뭐 산도 있고 이런 부분이었단 말이죠. 원래 이런 지형이 있었는데 산 중턱에 있는 지질 구조선을 통해서 여기를 뚫고 용암이 분출했다고요. 근데 정리했던 것처럼 지질 구조선을 뚫고 나오는 용암은 이 틈을 뒤집고 나오는 용암은 굉장히 잘 흐르는 용암. 그러니까 여기서 산 중턱부터 아래쪽으로 흘러내린 다음에 낮은 부분들을 현무암이, 용암이 다 메워버린 거예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용암 분출이 끝난 거지. 끝난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철원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를 A라 그러고요. 여기를 B라 그랬을 때 어떤 암석이 나이가 더 많다? A가 더 많다. 얘는 나중에 생긴 거니까. 자, 참고로 이 철원에 있는 용암대지는 이 용암의 두께가 대략 20m에서 60m 정도. 그러니까 꽤 두껍게 쌓여 있어요.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건 아닌데 어쨌든 밑에는 원래 있던 암석 그 위에 현무암이 있더라.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아직 그림 그리지 마. 설명 듣고 그림 그릴 시간 줄게요. 자, 그래서 화산 활동이 끝난 다음에는 형이 비가 내리고 물이 흐르고 그러면서 일반적인 지역연동 작용이 일어나요. 이게 끝이 아니야. 그래서 평평한 땅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비가 와서 물이 흐르면서 주변 산지에서 흙이나 모래가 떠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원래 흐르던 하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천도 쉽게 범람하면서 현무암 위에 일반적인 흙과 모래가 쌓여요. 자, 제주도에는 오직 현무암이지만 철원에 가면은 여기 현무암 위에 약 2, 3m 두께로 일반적인 흙과 모래가 쌓여 있어요. 자, 이걸 물이 쌓았다 그래서 충적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 아니 뛰게 하지 마 제발. 왜 이렇게 급해? 자, 그다음 여기도 당연히 이제 물이 흐르고 있었고 현무암이 쌓인 다음에 다시 또 비가 오면 물이 흐를 거 아니야? 이 하천이 이제 흐르면서 아래쪽을 깎는 거예요. 철원은 해발보다 그렇게 높으니까. 자, 이 하천이 아래쪽을 깎아 내려가는데 현무암에는 전리가 많고 주상전리가 있을 경우 하천 양 옆에가 절벽이라고 했죠. 그 실제로 철원에 가서 보면은 분명히 이제 물이 흐르는데 그 강 양 옆으로 이런 식으로 절벽이에요. 여기는 주상절리다. 주상절리다. 그리고 이제 물이 계속 깎아 내려가가지고 이미 현무암은 다 깎아 내리고 원래 있던 암석 위를 흐르고 있어요. 자, 이 하천은 건천일까 건천이 아닐까? 건천이 아니죠. 제주도는 전부 다 현무암이니까 지하 깊숙이 물이 스며들어 버린 거고
여기는 이제 현무암은 다 깎고 원래 있던 암석, 그냥 일반적인 암석 여기랑 비슷하게 그냥 물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똑같은 현무암이지만 얘는 건천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 하천은 그냥 이름 외워두면 좋아요. 지형도에서 한탄강이라는 글씨가 보이면 고민하지 마세요. 용암 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탄강은 건천이 아니다. 건천이 아니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헷갈려. 헷갈려요? 알았어. 이거 지우면 되죠? 어떻게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현무암을 외우게 된다네요. 그 다음에 위에 뭐가 쌓이는 거? 자, 평평한 땅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화산빙이 끝난 거지. 네. 끝난 다음에 이제 비가 내리고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하천도 다시 흐르게 되고 주변 산지에서 흙이나 모래도 떠내려오게 되고 하천이 무만하던 게 평평하니까 범람이 자주해서 초기에 넘쳐가지고 여기 위에다 흙과 모래를 쌓아두게 된 거죠. 그래서 철원은 제주도랑 달리 현무암 위에 일반적인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흙이나 모래가 2, 3m 두께로 쌓여 있다고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자, 여기 하천 양 옆에는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주산 전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가 평평한데 그 위에 현무암 위에 일반적인 흙과 모래가 쌓여 있죠. 그 여기는 재밌게도 현무암이지만 화산 지형이지만 제주도랑 달리 논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충적층에서 현무암 위에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충적층 위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제주도는 현무암밖에 없으니까 밭농사, 여기는 현무암 위에 충적층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논농사를 지을 수가 있더라. 얘가 또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철원하면 되게 유명한 쌀이 있죠. 철원쌀 말고 철원에 가면은 5대 쌀이라 그래서 다른 쌀보다 훨씬 비싸게 팔리는 쌀이 있어요. 자, 철원은 되게 자연 환경이 깨끗하죠. 휴전선에 걸쳐있고 뭐 군인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굉장히 깨끗한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그리고 맛이 좋은 쌀이에요. 굉장히 비싸게 팔려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혼자 사니까 어느 날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이천쌀 유명하잖아. 그 다음에 선생님 고향에서 부모님이 보내준 쌀, 그 다음에 철원의 5대 쌀 이렇게 사다 놓고 맛 비교를 한 적이 있어요. 맛있더라고요. 달라요? 네? 맛이 달라요? 다르죠. 나 같은 절대 미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맛을 구별할 수 있어요. 나못 쓰려. 원래 이 시기가 제일 힘든 시기예요. 그러니까 5월 말 중간고사 끝나고 날씨가 막 더워질 때 있잖아. 마음은 풀어졌지 날씨는 더워지지 막 짜증이 나면서 공부를 하기 힘들어. 하은아, 너는 3월 초부터 부표적이었어. 그래 끄덕이지 마. 여기 안에 있는 조그마한 봉지가 있어요. 앨범이 있거든. 안에 이 앨범 같은 걸 중앙 컴퓨터라고 해요. 국수반에 이제 울릉도에 보면 다른 부분에 다른 동네에 이제 공부가 하나 있는데 그 가위가 국수처럼 생겼어요. 국수처럼. 국수 면발처럼. 그러니까 주상관리가 이제 가까이서 보면 이게 기린 모양이겠지만 굉장히 멀리서 보면 이게 국수 면발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 주상관리가 울릉도에 있다. 자, 마무리 지을게요. 네. 자, 논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철원에는 물이 어디가 있냐면 한탄강에 물이 있죠. 물을 끌어올려야 돼요. 자, 물을 끌어올리는 걸 뭐라 그래요? 영어로는 펌프, 펌프질. 그걸 한자로 바꾸면 양수기. 물을 끌어올리는 걸 양수라 그래요. 한탄강 물을 끌어올려서 쓴다. 이걸 말이 길어지니까 한탄강 물을 양수해서 쓴다. 양수란 말 좀 기억해 주세요. 많이 쓰는 말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A는 일반적인 암석이기 때문에 산지에 있는 그 계곡 있죠. 골짜기에다가 이렇게 뚝을 쌓아서 제방을 쌓아서 저수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물이 스며들지 않으니까. 이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농업 논술을 공부하더라.
자, 여기까지 하면 철원에 대한 내용은 끝.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왜? 아니 왜 죽었어? 아, 물론 힘든 건 아는데. 아니야, 우리 2학년이 있어. 뭔가 네 한명이랑 비슷한데? 비슷하다. 색깔만 다르고 비슷한데? 헐. 아이씨, 안경 바꿔야겠다. 이건 아니고. 아이, 좀! 자, 서은아. 아까 누구 있었지? 다정아. 아씨, 표정들 보소. 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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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요. 봅시다. 있어? 더 해야지. 야, 지금 말했던 선생님이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쓰러져요. 뛰다가. 내일은 못 뛰어. 오늘 걸어야 돼요. 내일도 걸어요. 자, 내일 차 타고 와. 차 타고 와. 차 타고. 자, 조금만 집중해. 힘 좀 내세요. 힘 좀. 자, 가르치 점 정리할게요. 해봅시다. 나연아. 나연아. 나연이 아파. 아파? 감기예요. 뭐라 그랬어?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대. 자, 우리가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이 카르트는 유고슬라비아에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울이면 서울, 뭐 전북이면 전북. 그러니까 여기에는 큰 뜻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카르트라는 말이 이제 유명해진 게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는 우리가 배우는 이 지형이 워낙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그냥 그 지역 이름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 지형을 우리가 카르트 지형이라 그러자. 그래서 우리가 카르트 지형은 이제 뭐랑 관련이 있냐면요. 석회암이라고 하는 이 암석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암석의 성질이 되게 독특하거든요. 석회석, 석회암, 카르스트. 무조건 연결을 시키시면 돼요. 자, 우리가 석회암 앞에도 배운 적이 있죠?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우리가 배웠던 것들 중에 석회암은 우리나라에 분명히 많아요. 어느 지질시대에 만들어졌죠? 그렇죠. 얘가 고생대에 만들어졌죠. 반응이 좀 달라. 다른 방 가서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해. 다 잊어버린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대답이 나와. 신기해 지금. 분명히 고생대에 만들어졌고요. 얘는 해성층이다, 육성층이다. 해성층이죠.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건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고, 물론 이 단어도 앞에서 썼지만 석회암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용식이라는 게 있어요. 용식. 아니, 앞에서 나왔던 거야. 여러분 혹시 이용식이라는 사람 알아요? 여러분 아마 모를 텐데. 뚱뚱한 그 아저씨 있잖아. 그 아저씨 이름이긴 한데 물론 그 사람이 한자는 모르겠어. 어쨌든 이 용식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 지리에서는 무조건 이거랑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여기서만 나와요. 자, 뜻풀이 해줄게요. 식은 침식하다 할 때 그 식이에요. 침식 또는 풍화와 관련할 때 식이란 말을 써요. 근데 용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용은 용액 할 때 용이에요. 자, 설탕, 용액 무슨 뜻이야? 설탕이 물에 녹아있다는 뜻이잖아요. 용은 뭔가가 녹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석회암은 물에 녹으면서 점점 없어지더라. 풍화가 되더라. 그게 바로 용식이에요. 자, 이건 연결시켜서 외우셔야 돼요. 용식하면 무조건 석회암, 무조건 카르트 지형 외우시라고요. 네. 자, 정리할게요. 자, 이 용식은 화학적 풍화다, 물리적 풍화다. 얘는 당연히 화학적인 풍화가 되겠죠. 화학적인 풍화. 자, 그럼 얘는
한랭한 환경에서 잘 일어난다? 아니면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잘 일어난다? 당연히 얘는 기온이 높을수록 그 다음에 물이 많을수록 잘 일어난다. 그 다음 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전리라는 말 배웠었잖아요. 자 전리는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에 특히 많지만 다른 암석에도 얼마든지 전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한 예만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화강암이 처음 만들어지는 건 땅속에서 굉장히 이제 깊숙한 곳. 보통은 10km가 넘어가는 굉장히 깊숙한 곳에서 화강암이 만들어져요. 근데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위에 부분이 깎여 나가면서 이제 화강암이 우리 관악산처럼 지표면으로 올라오잖아요. 드러나게 되잖아. 그럼 그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르고 있던 게 없어지니까 얘가 압력이 작아지면서 화강암이 점점 부풀어 올라와요. 누르던 게 없어졌으니까. 근데 얘가 돌덩어리잖아. 부피가 커지면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악산 가서 보면 알겠지만 또는 이제 나중에 날씨가 맑을 때 한번 봐보세요. 바위가 이렇게 당연히 커다란 바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제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깨져서 그런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지각 변동이 있어가지고 힘을 받거나 그럴 때 암석이 얼마든지 깨질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석회암에도 전리가 있어요. 있는데 물론 전리가 균일하진 않고 똑같이 분포하는 건 아니고 어디는 많이 있을 것이고 어디는 좀 전리가 적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카르스트층이 만들어지려면 전리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전리가 적을수록 유리하다. 당연히 전리가 틈이 많을수록 물이 잘 스며들고 석회석이 더 잘 녹겠죠. 자, 전리가 많을수록 카르스트층이 잘 일어난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얘들 엎어지기 전에 빨리 찍어야지. 야, 내가 지금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지금 수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얘네들 옥두기도 아니고 잘 옥두기였으면 좋겠다. 쓰러졌다 일어나야 되는데 안돌아? 이제 아파? 자, 그래서 이제 카르스트층에서 나타나는 주요 지형 설명할게요. 얘가 또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또 출제 포인트가 돼요. 워낙 독특하니까. 자, 먼저 자 이렇게 지금 단면도를 그리면 지금 여기에 석회석이 주로 많이 있어요. 석회석만 있는 건 아니고 물론 다른 물질도 섞여 있겠지. 자, 비가 내리면서 이제 이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어요. 근데 여기가 뭐 완전히 평평한 건 아니니까 조금 낮은 곳에 모여가지고 물이 스며들거든요. 그러면 이 처음에는 조그만 이렇게 낮은 곳이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며들면서 얘가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웅덩이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카르스트층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웅덩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웅덩이가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런 웅덩이가 카르스트 지형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물이 스며들면서 땅이 녹아버리니까. 자, 그래서 웅덩이라고 쓰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걸 또 어려운 말 쓰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참 이상하게. 자, 웅덩이를 한자로 뭐라 그러냐면 와지라 그래요. 와지. 그래서 카르스트 지형에 발달하는 이런 웅덩이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돌리네라고 불러요. 돌리네. 자,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카르스트 지형에는 웅덩이가 많더라. 돌리네는 여기 카르스트 지형에 있는 웅덩이를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웅덩이란 건 뭐 모든 웅덩이가 다 웅덩이잖아. 근데 카르스트 지형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웅덩이를 돌리네라 그런다고요. 자, 선생님 앞에서 한번 얘기했을 텐데 거의 3월 초에 대학에 갔더니 선생님 이름 때문에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 넌 이름부터 지리하게 생겼다. 그 다음에 애들이 얼굴을 보더니만 야, 너는 얼굴도 지리스럽게 생겼다면서 좋아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딱 보더니만 우린 지리 교육과니까 애들이 지리 용어를 그래 좀 익숙하잖아요. 보더니만 야, 너는 얼굴에 돌리네가 2개가 있네? 이 별명은 앞으로 카르스트야. 하면서 대학교 때 별명이 카르스트였단 말이죠. 돌리네가 2개가 있잖아. 아마 우리 엄마도 날 안고 무서웠을 거야. 자, 그래서 쌤 누구 닮으셨는데요? 엄마. 단호하다. 자, 돌리네의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단어를 쓰라는 건 되게 유치한 문제고,
화학적 풍화 때문에 카르스트지형, 석회암 지대에서는 웅덩이가 만들어지거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웅덩이가 서로 점점 커지다 보면 웅덩이가 이렇게 합쳐질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발라라고 불러요. 근데 우발라는 적었다가 그냥 지우세요. 돌리는 단어 기억하기도 바쁘니까. 얘가 합쳐지기도 하더라. 그럼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돌리는 대체로 이렇게 원형으로 나타나요. 물에 스며드는 과정이니까. 근데 이게 여러 개가 막 합쳐지다 보면은 모양이 이렇게 웅덩이가 불규칙해질 수도 있겠죠. 이해돼요? 자, 이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되게 중요한 특징이야.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웅덩이, 와지는 흔한 지형이다, 드문 지형이다. 굉장히 드물죠. 자, 우리 주변에 웅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본 적 없잖아. 자, 일반적으로 그래서 높이를 표시할 때 등고선을 쓰잖아요. 등고선 가운데 X는 여기가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가장자리에 비해서 여기 가운데는 해발고도가 높다, 낮다? 높다는 뜻이에요. 네. 일반적인 등고선은. 일반적인 등고선은. 네. 근데 이 웅덩이라고 하는 건 여기 가장자리에 비해서 여기 가운데가 낮죠. 그러니까 얘는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웅덩이를 나타내는 특별한 기호를 써요. 특별한 기호. 자, 그 기호를 뭐라 그러냐면 아래 저자, 낮을 저자, 아래 하자, 낮은 곳을 나타내는 등고선이다. 이런 등고선을 저하 등고선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저하 등고선은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이렇게 표시해요. 등고선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X 표시가 있고 가운데를 향해서 이렇게 조금 징그럽지만 조그마한 다리를 이렇게 그려줘요. 얘가 저하 등고선이에요. 이런 기호가 있으면 가장자리에 비해서 가운데가 해발고도가 더 낮다. 웅덩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호는 거의 안 나타나죠. 특정한 지역에서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웅덩이가 되게 좀 크다. 그러면 이런 선을 하나 더 그릴 수도 있고 뭐 2개도 그릴 수 있고 3개도 그릴 수 있고 웅덩이 깊이에 따라서. 자, 저하 등고선 이야기를 했고 이런 와기는 드물잖아요. 이걸 보면 이제 답을 찾을 때 범위가 확 줄어들어요. 일단 이런 기호가 지형부에서 보인다? 아, 이게 카르스트 지형일 수도 있겠구나. 근데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자, 우리는 웅덩이가 있는 곳 어디가 있을까? 자, 분지는 겁나 크기 때문에 걔네는 그냥 등고선으로 나타내면 돼요. 자, 우리 침식 분지 할 때 500m, 400m, 뭐 300m 이런 식으로 그냥 등고선을 쓰면 되거든. 근데 이렇게 등고선으로 나타내기 애매하게 조금 작은 웅덩이 이것보다는. 자, 앞에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화산 분화구 있죠. 화산 분화구, 기상화산 분화구 조그맣잖아. 거기서도 저하 등고선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 저하 등고선은 돌리네를 나타낼 때 쓰기도 하지만 화산 분화구를 나타낼 때도 나오더라. 그 차이만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화산 분화구는 한라산 자락에 이렇게 기상화산이 있고 여기가 분화구가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지형도로 나타내게 되면 기상화산이 이렇게 있고 산 정상 부분에 이렇게 저하 등고선이 표시가 되겠죠. 동굴이 꼭대기 거기에 움푹 들어간 땅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저하 등고선 이 웅덩이가 뭐 바로 옆에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산 꼭대기에 딱 하나만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돌리네라고 하는 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고 바로 옆에 모양이 복잡한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산 꼭대기에 이렇게 물이 스며들진 않는단 말이에요. 산 꼭대기에는 이런 돌리네가 없고 그냥 일반적인 산 등성이라든지 아니면 평평한 곳에 이런 돌리네가 발달해요. 그래서 카르스트 지형에서는 이런 동심원 가운데 이런 저하 등고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등고선 있으면 그냥 아무데나 이런 식으로 저하 등고선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저하 등고선 이런 모양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여러 개가 있다. 카르스트 지형이구나. 돌리네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진짜 알고는 있지만 적응이 잘 안 되네. 뭐요? 원래 말이 5월 말이 제일 힘들어요. 애들이나 교사한테 제일 힘들어.
아니 좀 일어나봐. 마지막 진짜 내세요. 안 돼. 우리 지영은 마무리 지어야죠. 마무리 지을게요. 하지 말자. 아니 문득 머릿속에서 하나만 더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짜잘한 게 한 조금 더 남아가지고 여기서 마칠게요. 아니야 필요 없어. 자 지난 시간에 볼린의 저하 등고선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석회선 때문에 이제 만들어지는 지형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석회 동굴이 있어요. 석회 동굴. 자 이게 만들어지는 원인은 뭐 되게 단순해요. 자 석회석이 많이 있는 땅이 있으면 하늘로 내린 빗방울이 땅으로 스며들고 이 물이 지하수가 돼서 다른 데로 가겠죠. 자 물이 흐르면서 땅 속에 있는 석회석을 녹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지하수가 있던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점점 녹으니까. 그런데 이제 얘가 흐르면서 다른 물기를 뚫어가지고 지하수가 다른 데로 흘러가서 빠져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여기가 드디어 공간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석회동굴이에요. 석회동굴. 자, 이 석회동굴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용암동굴하고 꼭 비교해서 물어보거든요. 특징 정리할게요. 석회동굴은 어느 지질시대랑 관련이 있냐면 오생대랑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내인적 작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외인적 작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당연히 얘는 내인적 작용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쵸? 화학적인 풍화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내부가 복잡해요. 소리. 애들이 말리질 않네. 외인이잖아, 외인. 외인적 작용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화학적 풍화. 정신 차리고 이걸 그대로 받아내고 뭐 어떡해. 자, 외인적 작용. 얘는 화학적인 풍화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얘는 내부가 복잡하다, 단순하다. 용암동굴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하다. 특징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용암동굴과의 차이점이고요. 공통점도 있어요. 자, 용암동굴과의 공통점이라기보다는 제주도하고 카르트 지형하고의 공통점. 자,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용암동굴 주변에는 또는 석회동굴 주변에는 논농사를 짓는다, 반농사를 짓는다. 선생님 공통점이라고 그랬죠? 제 제주도 반농사야, 논농사야? 반농사. 그래서 여기서도 반농사를 짓는다고 지난 시간에 돌리네 할 때 설명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전리가 많은 곳에 지금 카르트 지형이 발달하기 때문에 전리가 많다, 비가 오면 잘 스며든다. 여기에 있는 하천도 평소에는 말라있고 비가 올 때만 물이 흘러요. 그런 하천을 우리가 건천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건천. 기억을 잘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카르트 지형에 가면 토양이 굉장히 독특한 게 나타나요. 토양이 독특하더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후 단원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꼼꼼하게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어 정도만 적어두세요. 테라로사라고 하는 테라로사, 특정한 토양, 특정한 흙을 부르는 말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면 테라는 흙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로사가 붉은색을 뜻하는 말이에요. 붉은색 흙, 우리말로 하면 이걸 그 동네 카르트 지역에서 막 있는 그 흙을 테라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붉은색 흙, 붉은색 흙. 근데 이제 얘가 만들어지는 원인을 그냥 간단하게 말만 할게요. 적거나 그러지 말고 듣고 넘어가세요. 자, 다른 암석과 달리 석회석이 많이 있는 암석은 석회석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성분도 같이 있겠죠. 그 비가 오고 지하수가 흘러가면서 물이 다른 데로 흘러가면서 여기에 있는 석회석 성분을 쉽게 없애버려요. 다 녹아버리니까. 그럼 여기에는 석회석이 없어지고 나면 나머지 물질만 남아있겠죠. 그래서 원래 토양에는 뭐가 남아있냐면, 어떻게 있냐면 철이나 알루미늄들이 원래 많아요. 그래서 이 철이 점점 많아지니까 다른 성분이 빠져나가니까 철이 이제 나중에 녹슬게 되는 거예요. 자, 녹슨 철, 산화철은 무슨 색깔? 붉은색, 빨갛게 녹슬잖아요. 그래서 토양 흙 자체가 빨갛게 변하는 거예요. 이런 토양을 테라로사라고 불러요.
자, 이제 이가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 주변 지역에 가서 보면은 땅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갈색. 일단 빨간색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우리랑 서울이랑 미도가 비슷한데 토양 색깔이 갈색이 아니라 빨간색. 얘는 기반암, 석회석이라고 하는 암석 때문에 만들어지는 토양이에요. 일단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카르스 지역 마지막으로 여기에 발달해 있는 산업 정리할게요. 자, 카르스 지역에서 발달한 산업 첫 번째는 석회동굴이 있으니까 석회동굴 뭘로 활용하죠? 석회동굴을 시멘트로 활용해? 관광지. 관광지로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석회동굴로 뭐 만드냐면 시멘트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카르스 지역에서는 두 가지가 발달해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정말 내 책 없어? 아니, 정말 치매인가? 근데 분명히 들고 왔단 말이지. 혹시 모르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이제 마지막, 진짜 이제 여기 내용은 여기까지는 끝이고요. 이제 우리 지리에서, 이제 특성도 특성이지만, 지리에서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또 반드시 얘가 어디에 있느냐, 그 위치를 우리가 지도에서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백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자, 지도 있는 사람은 꺼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없는 사람은 그냥 한반도 지도 아무거나 보고 거기다 필기하시면 돼요. 자, 지도 있는 사람은 꺼내세요. 자, 우리 석회석은 조선 누춘군에 분포하고 대략 일치하죠. 지도에서 표시하면 이렇게 덩어리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덩어리로 말하면 좀 그렇잖아. 여기에 있는 행정구역 몇 군데를 이렇게 알려줄게요. 자, 여기를 좀 자세히 봤더니 제일 첫 번째 어디를 알아야 되냐면 단양이라고 하는 동네를 알아야 돼요. 단양, 충청북도예요. 지도에 있는 사람 찾아보세요. 단양. 이 단양은 이 단자가 붉을 단자예요. 붉을 단자. 흙이 붉은색이니까 동네 이름 자체가 그냥 붉은 동네야. 그래. 그럼 단양이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빨간색이랑 관련이 있고요. 카르스트 지형이 발달해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에요. 그럼 우리 단양은 오직 카르스트 지역만 물어보니까 이 글씨가 보이거든 무조건 카르스트 지역이구나 떠올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양 옆으로 이제 강원도가 있는데 이게 붙어있는 동네가 덩어리니까. 자, 강원도에는 어떤 동네들이 있냐면요, 영월. 자, 얘 영월이나 정선 그런 동네 이름 굳이 외우지 마시고요. 단양이랑 붙어가지고 이렇게 옆동네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영월 옆에 정선, 정선 옆에 태백, 자, 태백 옆에 삼척. 이런 동네들이 지금 카르스트 지역이 나타나요. 자, 한 군데 더 추가하자면 경상북도지만 여기에 가면 울진이라고 있어요. 우리 울진은 다음 주 나올 거거든? 처음 나온 거니까 그냥 여기도 기억 좀 해두세요. 이렇게 이 덩어리가 조선 누춘군이 분포하는 곳이고 석회석이 분포하는 곳이고 카르스트 지형이 있는 곳이더라.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 석회동굴이. 그치, 여기 일대에 석회동굴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 석회동굴로 유명한 동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석회동굴이 여러 개가 있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요. 자, 여기까지 카르스트 지형 정리 끝.